네, 안녕하세요. 취득가액이랑 어떻게 할 건 실지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원칙하고 그다음에 예외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일단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해가지고 기준시가는 문제도 주어집니다. 기준시가는 이제 문제도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기준시가예요. 토지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여기 위에 있는 사무실 건물, 여기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이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 그 건물의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건물의 건물이 뭘로 만들어졌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이제 숫자들을 집어넣거든요.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는 용도별 아니면 건물이 뭘로 지어졌느냐,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건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 부수 토지까지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은 이게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라면은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택 건물하고 거기에 이제 부수 토지까지 합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이제 기준시가는 이렇게 따로 또 고시가 됩니다. 이거 다 고시되는 거예요. 개별 공시가도 고시되는 거고요. 이거 고시되는 거고, 주택도 별도로 따로 고시하는 겁니다. 고시하는데 근데 주택에 대한 이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이제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부수 토지까지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고시가 돼요. 건물 부분 따로 토지 부분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얼마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 토지는 개별 공시가라고 해서 토지는 별도로 따로, 일반적인 이런 상가나 사무실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준시가가 따로따로 이렇게,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고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건물 부분은 각종 표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는 표 산식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건물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부 다 따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하고 이 건물 부분하고 주택의 토지를 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고시한 금액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기준시가는 문제에서 다 주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들 쭉쭉쭉 넘어가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368페이지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거기 이제 보시면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그다음에 오른쪽에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그 두 개는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간의 이월과세. 이월과세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같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합해가지고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에게 여기 가면 이제 증여를 해요. 이렇게 증여를 하니까 증여세를 낼 거 아닙니까? 증여세를 납부를 할 거예요.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를 했고요.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 5년 이내에 을이라고 하는 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를 합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 등이 5년 이내 양도하는데 어떤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냐. 딱 자산이 정해져 있는데요. 배우자나 직계존 2월 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이제 시설물 이용권. 딱 얘네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중에서 얘네들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시설물 이용권 얘네들을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 등이 그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딱 얘네들만이야. 토지, 건물,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뭐 아파트, 당첨권의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이죠. 계약고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권. 얘네들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증여했고 그리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 등이 5년 이내 이렇게 양도를 한 거예요. 5년 이내 양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배우자가 얘한테 지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얘 배우자가 얘한테 팔았으니까 우리 납세 이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양도 당시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얘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얘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이라든지 그러면 또 보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유기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질 거고 세율 적용도 보유기한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누가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그거를 얘가 이렇게 갑이 을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얘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는 얘인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얘인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에 취득은 이렇게 얘가 증여자잖아요. 증여자. 그렇죠? 증여자고 얘는 지금 수증자죠. 받은 사람 수증자. 증여자가 취득한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유기한이라든지 취득가액이라든지를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그 양도소득세는 수증자인 양도 당시의 소유자는 얘니까 그죠? 증여를 받은 수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납세 의무를 지는 그죠? 그러한 경우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2월 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2월 과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원래 직접 양도하려고 했는데 직접 양도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좀 있었던 거죠. 세금을 회피하려고 왜냐하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하는 거는 증여공제가 일정 금액 되는 거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건 뭐 6억까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것도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다 보니까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세를 내는데 공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거의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배우자 등은 증여받았을 때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증여받았을 때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취득가액을 가지고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 새로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양도소득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조세를 회피하려고 일단 증여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하면 증여공제 많이 받으니까 증여세 많이 안 낼 거야. 그리고 새로운 취득가액이 그 증여 당시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는 거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면은 양도가액과 그 새로운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굉장히 오래전에 주간 거였기 때문에 원래 직접 양도한 걸로 해버리면은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날 거 아니냐. 아니면 양도세도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한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양도한 거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얘가 직접 얘가 취득해가지고 얘가 양도한 걸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얘가 내게 하겠다. 이거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2월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요거랑 얘까지 얘기한 다음에 같이 그러면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회항도 좀 비슷해요. 우회항도도 좀 비슷한데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는 꼭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뿐만이 아니라 그냥 특수관계자에게 특수관계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 다 포함하겠죠. 해가지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하니까 이제 증여세를 또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여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증여를 받은 그 재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기간은 똑같아요. 5년 이내에 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증여할 때 했던 증여세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5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얘가 이제 증여받을 때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액과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보고, 그 두 개를 합한 그 세금, 그 두 개를 합한 그 세금이 갑이 을한테 직접 양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구한 양도소득세 금액보다 더 작다면,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거죠.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그 금액보다 증여했을 때 증여세와, 이제 증여세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은 증여공제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게 되면은 특수관계자라 할지라도 최대 1,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증여 공제 얼마 안 되고 증여세 어느 정도 좀 내겠죠. 아무튼 그거랑 대신에 양도세는 확 줄 수 있겠죠. 이게 증여 당시에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양도 5년 이내 양도하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작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우회 양도를 해가지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 양도한 것 자체를 부당행위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회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특수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회 양도한 것 자체를 부당행위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래서 우회해서 양도한 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걸 부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돼요. 만약 이게 더 크다면, 이렇게 우회했는데 우회했을 때 내는 증여세와 그리고 얘가 증여 당시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합계 금액이 갑이 을에게 직접 양도하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구한 양도세보다 더 금액이 더 크잖아요. 크면은 그러면 이 우회 양도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가 아니니까. 조세 부담만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우회 양도가 부인을 안 당해요.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이때 직접, 그러니까 이때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 계산하는 걸 그냥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죠. 얘가 더 크다면, 그렇죠? 근데 더 작다면 그러면은 이건 부당행위다. 특수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 양도한 것 자체는 부당행위가 되는 거니까 부인하겠다. 근데 부당행위에서 부인이 적용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계부가 적용되다 보니까 우회 양도 자체가 부인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양도하고 이렇게 증여한 걸 다 부인해 버립니다. 다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 증여한 재산이 원상태로 증여자의 재산으로 다시 돌아와요. 얘가 이제 증여자잖아요. 증여자의 재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이렇게 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납세무자가 이 행위 자체가 다 우회 양도한 것 자체가 다 부인돼 버리다 보니까 그 양도한 자산은 양도 직전에 얘 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얘가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증여자가 이 우회양도로 인한 부계부가 적용돼서 양도세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제 얘게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부인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얘한테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직접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무자 자체가 달라져요.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증여자가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좀 겹칠 수가 있겠다 보니까 이 내용이,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우회양도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모든 과세 대상이 다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특수관계자 안에 제후자하고 직계존비속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저 규정하고 요 규정이 겹칠 수가 있겠네. 자, 겹치면은요, 먼저 적어놓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겹치면 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겹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인데 겹치면은 예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겹치면 예를 적용하는 건데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겹치는 게 얘가 지금 이게 얘한테 증여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팔게 하는 게 주택인 거야. 주택. 얘가 주택을 2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직계 비속인 아들한테 주택을 증여해가지고요. 그리고 얘가 5년 이내 양도하게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렇게 5년 이내 양도하게 하게 하면은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 주택은 누구 거예요? 자, 이 증여 이거 자체가 아까 우양도랑 다르게 이월과세는 이렇게 간 이 해긴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 그 소유자는 얘란 말이에요. 양도 이거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세금 양도세 계산 자체를 얘가 취득한 금액과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취득 시점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유 기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도세 계산한다는 거지. 양도세 계산만 그렇게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납세무자는 얘란 말이죠. 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치면 얘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주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주택인데 얘한테 증여하고 이 직계 비속이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상적이라면 거주까지. 왜냐면 5년 이내 양도하면 되는 거니까 2년 동안은 그렇게 보유 및 거주를 다 해요. 그러한 다음에 얘가 파는 거야. 그럼 납세문자는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기를 난 1세대 1주택이다. 그렇죠. 나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아무튼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납세 의무자 자체는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비과세가 돼버리니까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게 되네. 그렇죠? 그렇게 이게 지금 주택에 해당해가지고 이렇게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얘가 1세대 1주택자가 돼가지고 1세대 1주택 왜냐면 납세 의무자는 얘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세대 1주택자면은 세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얘 적용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얘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규정인데 얘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지 얘는 적용하지 말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얘를 딱 와서 이제 얘를 적용하려면은 대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죠. 증여했을 때 증여세 낸 거랑 그다음에 얘가 양도소득세 내는 거랑 그죠? 계산해보죠. 그럼 당연히 얘는 1세대 1주택자니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것이고 증여세만 계산하면 되겠네. 증여세. 왜냐면 이거 비과세가 돼. 아까 그 요건 그대로라면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해버리면 얘가 납세의무자니까 비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증여세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양도한 걸로 하면 얘는 1세대? 얘는 1세대 2주택이었으니까 얘가 양도한 걸로 해버리면 양도세 계산이 확 되겠죠. 이렇게 1세대 2주택이었으니까 얘 걸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그 좀 당연히 뭐가 더 크겠어요? 그렇죠. 얘가 더 훨씬 크고 이게 훨씬 작아집니다. 왜냐면 이건 없고 증여세만 계산될 건데 1세대 2주택이면은 거기도 그것도 또 조정상적이면 아시잖아요. 지금 세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중과 지금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금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돼서 이 행위가 부인돼가지고 얘 걸로 다시 돌아와서 얘가 양도한 걸로 그렇게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얘가 납세의무자가 돼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원래 겹치면 뭐를 적용하는 건데요? 얘를 적용하는 건데 얘를 적용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 교재 보시면은 2월과세 규정 적용 배제해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1, 2, 3번 있죠. 369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그죠. 1번은 볼 필요 없어요. 2번하고 3번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게 2번에 대한 얘기죠.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뭐에 해당한다고요 지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은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요? 쟤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얘를 적용하면 돼요. 근데 얘를 적용하면 사실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 증여세가 엄청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계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증여세 많이 내면 이거는 비과세라 할지라도 증여세를 많이 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을 좋아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부인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밥은 없겠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세금 적게 내려고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 행위 했을 때 세금이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세금보다 당연히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적용한다는 거죠. 쟤는 적용할 수 없다. 2월과세 적용 배제 이해되시죠? 하나. 1번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2번은 좀 볼 필요 있고요. 3번도 볼 필요 있습니다. 3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3번은 요거 자체 이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증여세 낸 거랑 직접 양도한 걸 가정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증여 당시에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직접 양도한 걸로 해서 양도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도한 걸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얘가 취득한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한데 얘가 양도한 것도 얘가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걸로 세금 내는 거니까 이걸로 세금 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산된 요 양도소득세를 얘가 내는 거죠. 얘가 이걸로 내는 거잖아요. 이게 2월과세란 말이죠. 요거 이렇게 돌렸을 때도 세금 다 계산할 수 이건 냈고 이건 증세는 증여할 때 냈을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데 얘가 양도한 걸로 양도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그걸 얘가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얘가 직접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얘하고 얘 중에서 다들 생각하기에는 얘가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거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했을 때 양도 차익이 훨씬 더 커서 양도소득세가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하면 더 당연히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하고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가 양도한 걸로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직접 양도했을 때 결정세보다 이게 더 크네?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양도 차익은 당연히 얘하고 얘 중에서 어떤 게 양도 차익이 훨씬 더 크겠어요. 당연히 얘가 양도 차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얘는 많이 받고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예를 들면 한 2년 내에 팔았어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얘는 양도 차익은 큰데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고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되겠죠. 2년 만약 2년 만에 팔았다면 그리고 세율도 보세요. 얘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그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얘는 2년 내에 팔면은 일반적인 자산도 1년 내에 팔면 50, 2년 내에 팔면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좀 주택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세율이 되게 짧게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안 되고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얘가 양도 차익은 얘가 얼마 안 되고 얘는 훨씬 크죠. 그러나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되고 세율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요것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얘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과세 규정 적용 안 한대. 더 세금부터 많이 내는 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만 가지고 따질 때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따질 때 우리 여기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는 증여세와 제가 그 수증자가 양도한 걸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거죠. 쟤는 증여세하고 이 수증자가 양도한 걸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합계금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무조건 얘를 먼저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건 중에 하나니까. 근데 2월과세는 원래 그런 거 세금 비교 안 하는 거거든요. 비교 안 하는데 비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요건을 추정했어. 얘네들 토지 건물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했고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5년 이내에 양도했어. 그러면 직접 양도한 걸로 해서 계산한 양도세를 네가 내야 돼. 이렇게 그냥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2월과세라고 했는데 2월과세 적용 배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적용 배제가 없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적용 배제가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적용 배제 없고 그냥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무조건 직접 양도한 걸로 계산한 그 양도세를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받은 얘가 납세의무자가 돼가지고 얘가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얘가 내는 걸로 딱 돼 있고 2월과세 적용 배제가 없었었는데 그리고 겹치면 얘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했더니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버리는 경우라면 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걔는 얘를 적용하는 거죠. 얘를 적용하려면 아까 얘기한 그 요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을 거의 99.99% 충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적용해가지고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해서 계산한 양도세를 얘가 내는 거죠. 이제 얘가 이게 이제 부인돼 버리는 거니까 이 행위가 부인돼 버리니까 얘가 내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도 또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따졌었는데 아니야 이것만 계산해 보면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지금 얘가 더 크면 그 왜 이월과세를 왜 적용하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비교해 가지고라도 얘가 더 크면 그럼 이거 이월과세 적용하지 말고 그냥 얘가 어차피 납세부자잖아요. 얘가 어차피 납세부자인데 세금 계산도 얘가 증여받았을 때 취득가액을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해가지고 되죠. 뭐 이거 이월과세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월과세 적용 배제가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중에 생긴 것들이에요. 나중에 원래 그런 거 없었어요. 이월과세 적용 배제가 없었다가 하나씩 나중에 생긴 겁니다.
2월과세 적용 배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2월과세를 적용할 때에도 이거 다 계산해 봐야겠네. 증여시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옛날에 취득했을 때 금액과 보유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얘가 직접 양도세를 계산해 봐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게 다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나중에 다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다 무조건 해봐야죠. 계산해봐야 되죠. 왜냐면 이게 요건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계산한 이 두 개 합계 금액이 이렇게 직접 양도했을 때를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두 개 합계하면서 작아야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 원래 2월과세는 계산 안 했었었는데 그냥 무조건 요건만 충족하면 2월과세가 적용됐었던 건데, 근데 이제 2월과세도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증여세는 이미 납부한 건 과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양도를 하는 당시에는 과거에 이미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증여세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증여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는 얼마 냈다고 주어질 거고요. 그렇죠? 양도세는 이제 다 저거 2월과세도 양도세 양쪽 다 요 양도세랑 요 양도세를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것이고, 얘는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양도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 요거 양도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드릴 거고, 얘도 요 양도세는 얘가 증여받았을 때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봐볼게요. 지금 2월과세 1번 저거 계산하는 거, 지금 여기다 계산하는 거는 요거 계산하는 거, 얘가 아니라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얘기, 요거 그리고 얘도 지금 얘기할 때도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월과세 적용될 때 저거 계산하는 거. 자, 양도가액에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산식이 취득가액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용비를 빼가지고, 그래서 뭘 구하는 거죠?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그래서 구한 금액을 뭐라고 했죠? 그걸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했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양도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했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 갑의 취득가액이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니까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필요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 필요경비는 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가액이라면은 실제로 지출된, 아시죠? 그게 실제로 지출된, 이거 1번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출액과 양도 비용으로 할 거냐,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가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결정이 됐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할 거냐. 1 또는 2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또는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통한 2월과세는 증여 자체가 취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여한 것 자체가 취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무자도 그다 누군 거예요. 납세무자도 증여 자체가 취득된 게 아니니까 양도 당시의 소유자인 수중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양도세 납세무자가 수중자가 되는데, 양도세 계산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서 계산하는 거지, 납세무자도 수중자가 되는 거예요. 증여 자체가 뭐가 된 게 아니니까, 취득하는 거 아니니까 증여세는 증여세도 그냥 내는 거예요. 이걸로 끝.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에도 보유 기간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에도, 그렇죠?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면 돼요. 요거 하나 봐야 되겠다. 여기 필요용비 계산공제야. 어차피 여기 필요용비 할 때 필요용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그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그 상황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를 뭐 그렇치는데 요거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하고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으로 하는데,
근데 누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여자, 수중자. 그렇죠. 수중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중자의 자본적 실제로 치른 자본적 출액과 양도 비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369페이지에. 왜냐하면 납세의무자가 누구니까? 납세의무자가 수중자이기 때문에 여기 1번에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비용은 누구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이라고요? 누구의? 이건 수중자예요. 납세의무자가 수중자다 보니까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하는 겁니다. 수중자 걸로 하는 거다. 증여자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누구니까? 수중자니까 수중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가액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수중자니까 수중자의 필요경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수중자의 양도 비용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똑같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똑같이 쭉 하고 마지막에 세율 적용할 때에도 보유기간 같은 게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에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도 이 보유기간도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팔았으면은 2년 미만 보유하고 판 거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건 40% 주택 등이라면 60%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도 이 보유기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짧게 보유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우회양도. 우회양도 시에도 이제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걸로 추정하게 되면 그때 그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똑같이 이제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이고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양도 소득금액이 되고 그죠? 기본공제, 과세, 표준, 그다음에 세율, 산출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취득가액 누구의 취득가액을 하는 거예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필요경비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 필요경비에서 일단 1 또는 2로 하는 건 맞아요. 이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됐다면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안 됐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1 또는 2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여기 일단은 그 1번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 1번. 여기 1번에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누구의? 이제 납세의무자가 누구니까 이거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은 이 우회 양도한 것 자체가 부인돼 버려 가지고 본래 증여자 걸로 돌아왔다가 얘가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이게 증여자란 말이에요. 증여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번에 들어가는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출액과 양도 비용은 누구의 자본적 출액과 양도 비용입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다 보니까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요거하고 양도 비용이에요. 그거 하나 좀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은 이 위에 양도한 것 자체가 부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월 과세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 증여 자체가 부인돼 버리는데 증여는 이미 몇 년 전에 증여해가지고 증여세를 이미 냈잖아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부인돼 버리는 거니까 이때 이 증여 자체의 부과가 취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이 행위 자체가 부인되다 보니까 증여세 부과가 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 내겠다는 거죠. 얘네들을 취소하고 이렇게 계산한 걸로 세금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증여 자체의 부과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부과가 취소되는 거는 낸 거 이거
세금 낸 거 잘못 낸 거니까 이걸 다시 다 환급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증여세를 다 뭐 받아요? 증여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증여세를 전부 다 환급받습니다. 아이고 증여세를 환급받습니다. 이렇게 얘는 증여세를 환급받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얘랑 비교할 거예요. 얘는 낸 증여세를 어떻게 증여세 낸 걸 다시 환급받으니까 비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증여세 낸 금액을 다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증여세 낸 금액을 내가 환급받아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냈는데 환급받으니까 쌤쌤이죠. 끝났어요. 여기는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으로 돌아 이제 얘랑 이제 이걸 해볼게요. 근데 얘는 이때 냈던 증여할 때 자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취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는 이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회양도는 이거 자체가 취소가 돼 버리니까 증여세 낸 걸 다시 돌려받으니까 냈는데 돌려받으니까 쌤쌤인데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 2월 과세에서는 이 증여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얘는 증여세를 내버렸네. 그런데 지금 또 양도세를 또 내는 거네. 여기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양도세를 또 내는 거네. 그럼 이제 증여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본다. 증여세를. 그래서 여기 계산할 때에 주의하실 게 여기 필요경비에는 이쪽에 아까 2월 과세 필요경비에는 우회양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증여세 낸 금액을 돌려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버렸죠. 그리고 다시 세금은 증여하고 난 다음에 얘가 양도한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는 증여대로 내고 얘가 양도한 걸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 증여세를 낸 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들어간 하나의 비용으로 보겠다. 이들 증여세 낸 금액을. 그래서 증여세 낸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때문에 1 또는 2를 구한 다음에 1 또는 2는 정해지지. 취득가액이 뭐냐에 따라서 1 또는 2가 되는 거잖아요. 취득가액이 뭐냐에 따라서 1 또는 2가 되고 증여세 납부한 금액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비용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가 좀 파란색으로 적으면 여기다가 추가로 증여세를 여기다 추가로 더해주는데 이때 더할 때는요. 증여세의 납부세액을 더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을 더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세액공제를 해줘요. 지금 3%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신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인데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니까 실제로 내는 금은 97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7만 원인데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100만 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이렇게 낸 거는 신고세액공제까지 다 된 이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겠지만 근데 여기서 빼는 금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이렇게 빼주는 거다. 이렇게 비용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가지고 세액공제 받은 효과를 여기서 덜 빼줘 버리면 그 효과가 상쇄돼 버리는 거잖아요. 신고 자체는 제대로 그때 한 그 신고세액공제 효과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면 세금을 냈는데 낸 남은 금액을 비용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전체 100만 원을 다 비용으로 빼주겠다는 거죠. 공제 다 되고 난 다음에로 빼줘 버리면 그러면 실컷 기한 내에 신고해가지고 공제 받았는데 그 효과가 상쇄돼 버리잖아요. 빠지는 금액을 줄여줘 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좋아 빼는 금액은 산출세액으로 빼게 해줄게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교재 보시면은 369페이지에 지금 2월 과세 적용 시의 필요경비가 1 또는 2로 한 다음에 1 또는 2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여세가 아까 지금 여기 우회양도랑 차이점. 우회양도는 증여 자체가 뭐가 되다 보니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증여세 낸 금액을 돌려받는데 환급받는데 냈는데 환급받으니까 쌤쌤 더 이상 뭐 걔는 따질 필요가 없는데 2월 과세는 내고 끝나다 보니까 증여세 낸 금액을 뭘로 해주겠다? 비용처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경비가 들어오는데 그때 증여세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납부한 그래서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을 비용으로 해서 빼주겠다. 신고세액공제 받은 거 그대로 그 효과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빼는 금액을 줄여줘 버리면은 빼는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실컷 세액공제해 준 효과가 상쇄가 돼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자체가 어차피 뭐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자체 된 거는 환급받기 때문에 그게 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저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1번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1번도 납세무자가 2월 과세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가 납세무자니까 수중자의 자본적 주력과 양도 비용으로 하는 거고, 얘는 2월 과세는 납세무자 자체가 증여자가 되다 보니까 그 증여자의 자본적 주력과 양도 비용이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가로 적용이 됐을 때 그때의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주력과 양도 비용은 증여자의 자본적 주력과 양도 비용을 한다는 거. 그렇죠?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의 보유기한은 당연히 그렇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하는 거니까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고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면 되고요. 여기 세율 적용할 때도 보유기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보유기한이 몇 년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그 보유기한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해가지고 보유기한을 산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그냥 그 계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긴 한 건데, 여기 이 우회양도 가지고 부당해상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요, 얘가 납세무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수중자, 특성의 수중자잖아요. 얘가 연대 납세물을 집니다. 그래서 그 우회양도의 경우에만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연대 납세물을 진다. 2월 과세는 뭐 연대 납세물 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2월 과세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세물 지지 않고요.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될 때는 증여자가 납세무자잖아요. 본래 납세무자잖아요. 그때 이제 수중자가 연대해서 납세물을 진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비교해가지고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나 비교해서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 세금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까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을 받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을 받는데, 이게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그 중견기업을 최소한 10년 이상 이렇게 경영을 하던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시면서 바로 이건 아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상속을 받는 상속인인 자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재직했었어야 되고요. 그 회사에 상속받기 전에 그 경영 수업을 계속 받았어야 돼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되죠. 경영 수업도 한 번 받았어야 되죠. 그리고 10년 이상 사업을 했었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계받은 그 시컷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가업을 이어받은 거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데 그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업상속공제 많이 해줄게. 근데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 딱 가업상속공제 받아가지고 상속세 거의 안 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싹 팔아버리는 거지. 그죠? 사후관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용도 승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고용도 승계해야 되는 거고, 그 자산들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후관리도 들어가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가업상속공제가 꽤 커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업 이어받는 그 중소기업의 그 자산, 그거에 200억까지 한도가 200억까지를 가업상속공제를 해줘요. 꽤 크죠.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했잖아요. 20년 이상 했으면은 300억 해줘요. 30년 이상 경영했던 가업이었어요. 30년 이상 경영했던 가업을 아들이 이어받으면 5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세금 안 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업상속공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줘요. 대신에 뭐 그런 사후관리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자 3번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양도세 2월 과세.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던 거죠.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팔게 된 겁니다. 몇 퍼센트 이상 팔면 안 돼요. 아니 몇 개는 팔 수 있잖아요. 뭐 완전히 못 파는 수는 없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하면 몇 개 팔 수 있는데, 근데 그 비율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다 뱉어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때 가업사도 공제받은 거를. 근데 몇 개는 뭐 사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뭐 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제 피상속인이 어떤 토지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100억에 좋아요. 100억이 그러면 크니까 토지는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취득을 했었어요. 취득을.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가 그 가업 재산 안에, 가업 상속 재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려받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의 토지 중에 이제 일부분, 그 토지. 근데 그게 이제 상속이 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시에 그 토지는 상속시의 시가가 5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토지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업 상속 재산이 250억이었던 거야. 이때 상속시에 가업 상속 재산이 250억이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경영했던 거거든요. 그럼 20년 넘지 않았으니까 250억 안에, 250억 안에 얘가 이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250억이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250억 있으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200억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거예요. 이 공제가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50억 중에 200억을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는데, 그죠? 그 250억 안에 그 가업상속 재산 중에 하나인 토지가 5억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토지가 하다 보니까 이 토지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그거 팔고 별로 이용 가치가 없어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뭔가 사업을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걸 사자, 기계 하나 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토지를 팔았어요. 6억에 판 거예요. 양도. 그 토지를 양도를 했고, 이때 양도할 때 시가는 6억이어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양도를 했으니까 이때 양도세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양도가액은 당연히 6억이죠. 여기 써 있으니까 양도가액은 6억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거냐?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취득가액은. 응? 이게 이제 보세요. 만약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속받았을 때 5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다 냈으면은요, 이때 상속받았을 때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돼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뭡니까? 늘어난 금액만큼은 뭐를 다 내버린 거니까, 상속세로 다 내버린 거니까, 상속세를 다 내버려 세금 다 냈죠. 이만큼 시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다 세금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취득가액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차이나는 그 1억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1억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소득이 또 발생한 건 1억 더 번 거잖아요. 1억 더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뭐를 다 냈다면, 상속세를 다 냈다면, 이해되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때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면,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 낸 적이 없죠. 이때 세금을 안 냈다면, 그러면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판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세금 안 냈다면 얼마짜리였었는데 1억짜리였었는데 6억 받고 판 거니까 취득가액은 1억이 들어가서 양도차익이 5억이 돼야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상속세를 이거를 다 냈다면 이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다 낸 거니까, 그러니까 5억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면 되고, 만약 이때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낸 거라면 그러면 결국은 1억에 취득했던 거를 6억에 파는 거니까, 그렇죠? 소득은 5억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 5억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취득가액이 1억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금을, 공제를 퍼센테이지 250억 중에 200억 공제했으니까 비율대로 하면은 250분의 200, 80%만큼은 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80%는 세금을 안 낸 거고 20%는 세금을 낸 거구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세금을 냈다면 어떤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요.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은 세금을 이걸 냈다면 어떤 금액이? 5억이. 세금을 안 냈다면 어떤 금액이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되세요? 근데 세금을 80%는 안 내고 20%는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취득가액 들어오는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세금을 낸 거는 이걸로 하고 안 낸 건 저걸로 하는 거라면서요, 지금. 그렇죠? 자, 세금을 낸 거는 몇 %예요? 그러니까 여기 취득가액을 1 플러스 2번으로 하는 거예요. 자, 1번. 이거부터 볼까요? 세금을 안 낸 건 몇 %인지 알잖아요. 250억 안에 이게 5억이 들어갔었으니까. 그 중에 200억이 공제가 된 거니까 80%는 세금을 안 냈네. 자, 세금을 안 낸 거는 취득가액을 뭘로 하고요? 저걸로 하는 거니까 1억 곱하기 가업 상속 공제 비율. 세금을 안 낸 비율만큼은 저걸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세금을 낸 20%는 뭐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고요? 얘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낸 거는 20%잖아요. 그러면은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취득가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0% 세금을 안 냈다면 1억으로 하는 거고 100% 세금을 다 냈다면 5억으로 하는 건데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세금을 비율이 공제 비율이 80%니까 250억 중에 200억 공제를 받았으니까 그 비율대로 가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낸 부분 80%는 저걸로 하고 세금을 낸 부분 20%는 이걸로 한다. 그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가업상속 공제 재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산식이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산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1번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곱하기 가업상속 공제 적용.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1억은 80%, 그죠? 그리고 상속 당일날 재산가액 시가는 나머지 20%, 5억인 20%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해가지고 장기보유도 특별공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율 적용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보유기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유기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보유기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보유기간으로 얘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이때 취득하는 날부터 해가지고 양도한 날까지 해가지고 보유기간 산정할 거냐. 이거 보유기간을 알아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하는 거고 세율 적용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금액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업상속을 엄청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취득가액에. 저 금액이 일정 퍼센테이지, 꽤 높은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세율 적용하는 거는 보유기간은 누가 취득한 날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해가지고 이거 할 때는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취득가액에. 그러다 보니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해가지고 보유기간 산정해서 그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요거 할 때는 그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아무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그죠? 보유기간 산정은 저렇게 한다. 아시겠죠? 그게 다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금액 계산 특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고가주택. 자, 일단은 고가주택은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요?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돼요. 그리고 고가주택은 12억 원 추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은 양도차익을요. 일반적인 부동산으로 생각해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내가 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그러면은 양도가액 15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 알면 실제 취득가액 들어오면 되고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다음에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이 됐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취득가액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취득가액 알았어요. 10억이었고 그렇죠? 필요경비가 뭐 한 1억 발생했대요. 그래서
양도차익은 그냥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처럼 양도차익을 일단 계산합니다. 양도차익까지는. 여기까지 계산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됐는데, 근데 만약 이게 이 고가주택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1세대 2주택이면은 그냥 양도차익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1세대 2주택이면 바로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2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들어가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1세대 2주택일 때는요. 그 내가 파는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얘기했는데 비상용 토지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한다. 그래서 배제가 되니까 양도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 만약 그 1세대 2주택이었는데 그게 고가주택이었는데 그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적용할 때는 몇에서 몇 %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가지가,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고 1세대 1주택이 과세가 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잖아요. 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일 때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거니까 3년 이상부터 해가지고요. 앞에 2배수, 그렇죠? 6%부터 제일 높으면 그렇죠. 15년 이상 해가지고 30%까지 해가지고 그걸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그 고가주택 1세대 2주택 이상의 고가주택이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야지만 그래 되는 거고, 만약에 1세대 2주택 이상의 고가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이라면 그러면 아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공제 250만 원 하고요.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해가지고 이제 세율 적용. 세율 적용은 또 그 1세대 2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었다. 그러면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 얹힌 세율 구조로 적용하는 거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다 단순히 가정을 깔고 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라면 이렇게 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양도차익까지 계산하고요. 이렇게 이제 얘를 하지 않고 양도차익까지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양도차익을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양도차익을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얘를 이 4억 원 곱하기 실제 양도가액 분의 10억 분의 실제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 이렇게 곱한 금액을 새로운 양도차익으로 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바꾸는 겁니다. 이 비율 곱한 금액만큼 양도차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이 양도차익 계산한 다음에 근데 그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이야. 그럼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양도차익을 요걸 곱해가지고 양도차익을 새롭게 계산하고, 그래서 이게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양도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죠? 이거에 15분의 3? 15분의 3이면은 5분의 1 5분의 1 아닌가요? 5분의 1? 저거에 5분의 1이면 8천만 원? 8천만 원. 이게 새로운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양도차익에서 이제 뭡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 1세대 1주택이 과세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둘 다 4배수 해가지고 3년 이상, 그 3년 이상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은 2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4배수로 시작해가지고 최하가 몇 %에서? 최하가 3년 2년이니까 최하가 몇 %였었죠? 20%였잖아요. 즉 보유기간은 3년 이상 해야 되는 거니까 4배수 하면 12%, 거주기간은 3년 이상 보유할 때 2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거니까 2년 이상 거주했다면은 또 4배수는 8%, 12%, 8% 합계 20%가 제일 낮은 거고요. 최대는 40, 40이니까 최대는 80%가 적용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죠? 기본공제 해가지고 과표구하고 이거 가는 거예요. 기본공제 250만 원 하고요. 그대로 쭉 가는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이유는 세율을 적용할 때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든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든 1세대 1주택이잖아요. 1세대 1주택일 때에는 그런 고율의 과세, 불이익을 주는 고율의 과세가 없습니다. 우리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기본 세율의 20%를 얹히고 30%를 얹히고 했던 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이었을 때 또는 3주택 이상이었을 때 그때 그렇게 고율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1세대 1주택이니까 여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그렇죠? 왜냐면 2년 이상 지금 보유해야지만 지금 이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다 지금 2년 이상 다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당연히 세율은 무슨 세율이겠어요? 그냥 그래서 기본 세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뭐가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조정대상 지역 내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고가주택은 과세가 되긴 되는데 중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되는 거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만 기본세율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막 1세대 1주택자들한테도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다 할지라도 다주택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지금 불이익이 너무나 세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국가가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한 돈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얘기한 것도 국가에서 그걸 다 하려면은 국가에서 뭐 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저기 산골짜기 싼 땅에다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면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다 그러면 어떻게 근처에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도 어떻게 경기도 서울 근교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미 땅값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할 수 뭐 예를 들면 몇만 호만 하더라도 뭐 100만 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100만 호 해봤자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크게 와닿질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가 다 할 수 없다면 민간 임대가 필요한 건데 임차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임차인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에 대한 너무나 많은 큰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풀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정부는 이제 좀 풀려고 하는데 사실 또 문제가 돼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 약간 뭔가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거 인수위에서 자기네들이 말하면서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큰 막 제재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양도하는 것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도 보세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게 다주택자니까는 다주택자는 이걸 임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재산세나 종부세가 엄청 올라갔어요. 재산세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공시지가 자체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실제 가격의 50%가 채 안 됐던 거였는데 실제 거래가액에 얘를 실제 거래가액의 80% 90%까지 끌어올려 버린다고 했단 말이죠. 그걸 끌어올려 버리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산세는 그렇게 되는데 세율을 올린 건 아닌데 그 세율에 곱해지는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건데 그 기준시가 자체를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2023년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실제 올라가는 중인데 근데 지금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멈췄단 말이죠. 원래는 처음에는 2023년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가 실제로 1년 해보니까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도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멈췄단 말이에요.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중에 3분의 1 갔는데 막 우와약 나오니까 멈췄어요. 그리고 종부세는 당연히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엄청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팔아야죠. 근데 팔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또 어마무시한 거야. 최고 세율은 75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세대 3주택이라면 내가 지금 그래 임대를 하고 있었다니까. 와 보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난 1년에 이렇게 세금 이렇게 못 낸다. 자, 팔자. 파는 것도 장난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뭐를 몰려고 하더라도 도마가꿍을 만들어 놓고서 몰아야 이게 몰아지는 건데, 모든 걸 꽉 다 막아 놓고서 쫙 하니까는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 좀 부딪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못 팔죠, 이제.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못 팔아요.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 못 내겠어. 나 이렇게 못 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다 어디에 반영하겠습니까? 이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디에 반영하는 거예요? 임대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임대료에 반영하려고 딱 하니까 또 임대료는 또 막 너무 또 하면 또 그러네? 그 얘기했잖아요. 또 꼼수 써가지고 임대료 아니에요. 뭘로 또 막 해버리죠? 임대료는 나도 관리비를 막 올려버리네? 막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왜 자꾸 그런 식이 나오느냐? 지금 얘기하니까 도망갈 구멍을 안 만드니까, 그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걸 다 누구한테 전가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만약에 얘를 꽉 몰았으면, 그러면 여기를 탁 뭔가 할 수 있게 탁 터놔야 호로록 시장에 막 물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건이 막 나와야,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와야. 그렇죠. 이게 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부산 가격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를 세게 가면서 양도를 풀었어야지. 이번 정부의 실책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이걸 아니, 그거는 잘했어. 좋아. 잡으려면 좋아. 이걸 잡았어. 그러면 뭐는 풀었어야 되는 거죠? 양도 쪽까지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지금 누가 만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깝깝한 거예요. 이거를 딱 풀었어야지 사람들이, 아유, 보유가 너무 부담되니까 팔자. 팔아. 야, 팔자. 야, 1세. 팔아. 응? 3주택이 되면, 야, 2주택까지는 모르겠어. 3주택은 진짜 아니다. 팔고, 2주택도 하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것도 부담 너무 커. 이것도 팔. 자꾸 이렇게 뭔가 팔게 만들려면 양도 쪽은 풀었어야지, 이렇게. 그럼 시장에 주택들이 막 나오면, 공급량으로 막 나오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은 끝까지 보유하는데, 임차인한테 부담을 더 전가치면 보유하다가 차라리 양도세도 너무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갖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 상속하면 그게 더 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속은 최고세율이 50%인데 1세 3주택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몇 %까지 가니까, 75%까지 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해버리겠다로 그냥, 자, 계속 갖고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바뀌면 몰라. 이것도 있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계속 못 가져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너무 말했잖아요. 이것도 물고 물어버리니까 다 꽉 막혀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누굴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책을 냈는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을 내세우려고 했다면, 모르는 건 몰고 푸는 건 풀었어야지 이게 뭐가 답이 맞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임차인한테 전가하면서 버텨가지고 그냥 차라리 뭘 하자? 상속이나 증여하자. 그게 더 싸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장에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도 시장에 물량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물량이 나와야 떨어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 저 누가 만든 거냐고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거냐. 그럼 아니라면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인수위는 이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또 막 질렀네? 막 질렀는데 뭘 질렀냐면, 보유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 양도소득세도 줄이겠다. 자,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지금 해서 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둘 다 또 낮춰버리겠대. 이건 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고요, 지금. 그럼 둘 다 낮추겠대.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보유된 부담도 없고 파는 것도, 그럼 또 계속 오히려 더 갖고 있겠네, 이렇게 되면. 뭐 어지러운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자꾸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뭔가가 지금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이쪽으로 가는데 또 너무 이쪽으로 가면 미치겠는 거죠, 지금. 와, 도대체 누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양도소득세, 그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그 종부세 부담을 팍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거 뭐를 폐지를 하겠다는 둥, 뭐 하겠다는 둥 막 있거든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그냥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좋아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공약에 양도세도 낮추기로 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 이것도 완전, 그러니까 거기 안에 또 생각 있는 사람 한두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실컷, 그럼 또 완전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되겠냐, 한번 또 탄력 한번 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야야 기다려 뭐 이러거든. 또 야 기다려 어? 야 지금 야 막 나와 지금 나올 거야. 그게 없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없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막 임차인들한테 정가를 시키면서, 그리고 정가시키고 그리고 갖고 있다가 차라리 상속 중에 하는 게다라고 해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정가가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정가가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가를 또 안 되게 하려면은 임대인이 부담이 줄어들어야 정가를 안 시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기 맛을 봤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가를 한번 시켜봤어. 이렇게 때문에 정가를 딱 시켰거든요. 이게 고기 맛을 봤어. 그러면 이렇게 혜택이 되면은 이거를 정가시켰던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이제 가고 나는 나대로 혜택 다 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맛을 봤는데, 그럼 굳이 이걸 이렇게 줄여줄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 그래서 내내 자식들 잘 버티고 내내, 그럼 나는 속 편해. 이제 예전에 막 더부룩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속이 편해지면서 이거 이대로 가는 거죠.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가 또 잘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너무나 또 반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한 번 이렇게 되면서 누구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 가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여전히 그걸 한번 맛을 봤는데 왜 풀어줘? 그런 거죠. 좀 걱정입니다. 지금 아무튼 뭐 이래저래 그래요. 그래서 좀 돌아와서 부산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서, 그러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큰 맥락 자체는 되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도 제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문제가 또 당연히 문제가 또 될 수 있다. 극과 극은 문제가 있어요.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으로 가는 거는 다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극이었는데 또 너무 극으로 가겠다 이러면은 또 다시 또 엄청난 또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택을 살 때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걱정이긴 하죠.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저는 취득을 한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취득을 한 거니까 다행이냐? 안 그렇다니까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너는 주택 갖고 있잖아 이러면서 너는 주택 갖고 있으니까 너는 그래도 뭐잖아.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합니다. 주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민감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 다 민감한 거예요. 모두지.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아예 안 해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럼 나 태어날 때부터 주택을 갖고 태어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을 때 생각과 가지고 있을 생각을 다 저는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이때 생각과 이때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가 있어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쪽 생각을 아예 못하고 여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이쪽 생각도 하고 있고 이쪽 생각도 하고 다 해봤으니까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도 문제가 되고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저쪽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골 때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제가 뭘 갖고 태어난, 제가 무슨 왕자입니까? 그죠? 그건 또 아닌 거죠. 또 흥분했네 또. 아무튼 고가주택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12억으로 지금 바뀌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좀 특이하죠, 그렇죠? 바뀌었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면 아무리 조정상 지역 내에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이면은 중과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이 이제 부담부증인데, 자, 부담부증여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을이라고 하는 자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건물 같은 걸 증여를 했어요. 증여라니까 뭘 내요? 지금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내는데 얘는 증여자, 얘는 수증자. 증여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건물에 임차인들이 있잖아. 근데 그 건물 상태로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임차인들한테 뭘 받았죠? 전세 보증금 받았잖아요. 전세 보증금. 그럼 전세 보증금을 이제 임차인들이 그대로 증여받았으니까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그 임차인들의 그 임대 기한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일종의 채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를, 전세 보증 같은 거를 얘한테 뭐 합니까? 그대로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이거 건물 10억짜리인데 거기 지금 전세 보증금 지금 4억 있거든. 그거 네가 이제 끝나면 네가 줘. 해가지고 이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가 있어요. 그게 보증금 같은 경우가 또는 보증금도 되는 거고 또 뭐도 되냐면 이게 아버지가, 근데 요즘에 이거는 좀 안 돼. 이 건물을 예전에 이거 취득할 때 그때 이 건물을 취득하는 건물을 담보로 해서 그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입해서 그래가지고 건물을 취득했거든요. 그 건물을 여기다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차입금이 4억 있었어요. 그 차입금을 얘한테 넘겨주면서 한다. 이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이거는 요즘에 은행에서 다 갚게 하고 얘의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시 차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냥 그 차입금 상태로 그냥 그대로 차입금도 인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다 이쪽에서 갚아야 되고 이쪽에 새롭게 차입을 해야 된대요. 그 차입금이 인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는 자연스럽게 아까 인수하면 그래서 제가 얘를 그 차입금으로 지금 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도 채무니까 그거를 인수를 하는 거죠. 채무가 4억이었어 그게.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채무도 인수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증여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건물 10억짜리인데 얼마의 채무를 부담했으니까 4억의 채무를 부담했으니까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은 6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증여세가액은 채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6억을 증여세가액으로 해가지고 얘는 뭐를 내야 되는 거죠?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수증자가. 얘가. 문제는 이제 얘죠. 증여자는 사실은 얘는 넘겨주면서 4억의 빚이 없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4억을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죠. 증여자는 4억을 받고서 얘를 얘한테 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분에 대해서 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도 대가성이 있었던 거예요. 채무가 없어지면서 얘를 증여한 거니까 이건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양도세 납세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할 거고, 이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 거고, 이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이때 양도가액은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그 양도 당시가 양도가 지금 부담부 증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양도 당시의 자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의 자산가액분의 채무 인수액. 그래서 사실 부담부 증여를 양도로 보는 거니까 그게 곧 증여, 얘하고 얘는 같은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 표현을 양도 당시라고 하기는 증여 당시라고 했지 그게 같은 날이잖아요. 결국에는 부담부 증여한 거를 양도한 걸로 보는 거니까 양도 당시가 곧 증여 당시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냥 양도가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인수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이. 근데 이걸 왜 채무 인수액으로 그냥 4억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도가액이 그냥 4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계산했느냐? 요 비율 때문에 그래요. 요 비율이 취득가액 계산할 때도 그 비율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응? 양도가액은 그냥 사실은 채무 인수액이에요. 끝. 양도가 채무 인수액. 근데 요 비율을 알아야 취득가액은 예를 들어서 얘가 취득가액이 이거를 5억 주고 산 거야. 그러면 5억이 다 취득가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5억도 몇 퍼센트만 이게 10억분에서 40%만 취득가액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취득가액은 또 어떻게 되느냐? 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곱하기 요 비율을 A라고, 요 비율 구하려고 지금 했던 거거든요. 요 비율을 A라고 한다면 요거에 A를 곱한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양도당시 자산가액과 취득당시 자산가액 같은 금액, 요거랑 요거는 같은 금액이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금액. 얘하고 얘는 지금 그러면 양도당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양도당시의 자산가액은요. 양도당시 자산가액은 지금 얘가 양도할 때 자산가액은 사실 돈 받은 게 없잖아요. 실제 양도가액이 없어. 돈 받은 게 없잖아요. 채무를 인수한 거지. 실제 양도가액이 없어요. 그럼 그다음에 뭘로 할 거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모르면 뭘로 할 수 있죠?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금액을 뭘로 하게 돼 있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상증세법상 시가. 이게 상증세법상 시가는요. 상증세법상 시가는 이게 증여한 날 있잖아요. 증여일 전후 해가지고 일정 기간 6개월, 9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전 6개월 후 9개월에서 이 기간 안에 증여한 날에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그 안에 감정가액이 있거나 수용당한 금액이 있거나 경매가액이 있거나 이런 금액들이 있잖아요. 또는 다른 데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 그 모든 금액이 다 상증세법상 시가가 돼요. 그러면 이 증여한 날 전후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뭐로 시가를 할 거냐? 증여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 증여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뭐 감정을 했던 매매사례 가액이 있던 뭐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당한 금액이 있던 경매가액이 있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여한 날에 가장 가까운 날의 금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걔네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증세법상 부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모르면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얘를 모르면 이걸로 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증세법상 부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요게 그냥 기준시가예요. 요 금액이 요게 기준시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시가랑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토지라면 개별공시가고 건물이라면 기준시가 계산하는 산식에서 계산하는 거고 주택이라고 한다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시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증세법상 시가로 하고 모르면 그 일정 기간 안에 얘기했던 그런 모든 금액들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금액.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그럼 여기 취득당시 자산가액 어떻게 할 거냐? 취득당시 자산가액은 지금 옛날에 취득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 취득가액 결정 순서 있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를 안다면 실제 취득가액 안다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모르면 감정가액, 모르면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이 얘를 몰라서 얘가 적용됐다면 얘가 적용됐다는 거는 이게 기준시가로 적용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시가로 적용되면은 취득당시 자산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것도 뭐를 적용하는 거죠? 기준시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증세법상 부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 즉 기준시가로 결정이 됐다면 얘도 무조건 기준시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A, B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 A, B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자, 이 필요경비는 보세요. 필요경비는 1 또는 2가 되는 거죠. 1번이 뭐죠? 실제로 지출된 자본을 지출해가고 약간 뛸게요. 자본 지출하고 좀 띄우고 양도비용,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둘 중에 이렇게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1번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1번으로 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자본적 지출은 전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중에 이 A 비율에 대한 것만 지금 양도세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40%만?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전체 자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여기다 뭐를 꼭 곱해야 되는 거죠? 취득가액과 마찬가지로 자본 지출액은 A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40%만 과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양도비용은 양도할 때 부담부 증여할 때 발생한 그 양도소득세 세금 내려고 할 때 그때
작성 비용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그 신고 작성 비용 이런 거니까 딱 그냥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양도 비용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 비용은 A를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도 비용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낼 때 발생한 비용이니까 그 양도 비용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비 계산 공제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퍼센트 해주라는 거잖아요. 전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퍼센트 해주라는 거니까 이걸로 할 때도 뭐를 곱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그거의 40%만 필요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필요비 계산 공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왜 A가 곱해지니까 이 A가 곱해지는 거는 전체 자산에 대한 금액에는 A를 곱해야 되는 거고요. 40%만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부담부 증여, 그 양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 비용은 A를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이렇게 하는 거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부담부 증여에서 가로 2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로 2번에 372페이지 가로 2번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요.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얘가 인수를 했다 할지라도 부담부 증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를 다 뭘로 해가지고요. 다 전체를 그냥 증여. 야, 너 이거 채무 인수했다고. 야, 너 뭐야? 아버지 아들 사이잖아. 부부관계잖아. 부부관계에서 뭐 그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뭐 옮겨진 거지. 뭐 그 채무를 무슨 인수를 해? 거짓말이지. 채무 인수한 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거짓말이지.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왜냐하면 부담부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채무 우리 10억 다 인수했어요. 그러면은 증여세가 아니라 전체가 다 뭘로만 세금이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로만 세금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더 낮고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채무 다 부담했는데요. 10억 다 채무 부담한 걸로 해버리면 증여세 아예 안 내고 양도소득세만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인정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다 증여지? 채무 부담해서 이거 거짓말이지? 다 무슨 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를 다 과세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간에는. 그런데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간이라 할지라도 이 채무가 믿을 수 있는 채무라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부담부 증여를 적용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 믿을 수 있는 채무가 뭐냐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그냥 전체를 다 부담부 증여라고 보지 않고 다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해당 채무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금도 객관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다 등기부등본에 다 그게 다 표시가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금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차입금은 이거는 확실한 차입금. 그건 이 차입금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야 이거 그냥 우리 빚 이거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빚진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뒷골에 친 이 차입금 자체가 거짓말 차입금이라는 거죠. 그 차입금을 인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증여세가 아니라 무슨 세로 해서 양도소득세로 조세를 회피할 거를 대비하려고 야 너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간이야. 채무 부담해서 거짓말하지 마. 그냥 너 양도 아니야. 그건 부담부 증여 아니야. 그냥 증여야. 그리고 증여세를 과세하겠어. 이렇게 됐는데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채무라면 국가 등으로한테 갚아야 되는 채무거나 은행에 갚아야 되는 채무거나 아니면 전세금에 대한 채무거나 그 전세금은 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라면 그러면 다시 부담부 증여를 해가지고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세요. 아까 이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시키는 거 이렇게 보지 않고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이니까.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세부담이 훨씬 낮으니까 막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막 잔머리 엄청 쓰거든요. 근데 지금 규정들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택이고 다주택자라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세 부담이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증여세 내면 감사합니다.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증여세 내는 게 세부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세 세부담이 더 낮거든요. 낮을 수가 있거든요. 계산해보면 더 낮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가져왔는데 제자인 세무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 부담부 증여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로 하지 않고 증여세 내려고 하는 거는, 이게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게, 그래서 양도세로 가는 게 세부담이 더 적어지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그냥 증여세로 과세하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케이스가 들어왔는데 증여세가 더 낮아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더 낮아요.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국가가 이상하게 만든 거니까, 정부에서 이상하게 만든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상하게 만든 거니까 그게 악용이 되네. 증여세를 지금 그 증여세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낮고 증여세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증여로 보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나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취지에 어긋나는데 이래도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취지에 어긋나는 거 맞죠? 근데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이번에 케이스가 왔는데 다주택자인데 보니까 증여세가 오히려 더 낮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작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전 현상도 막 발생해 버리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되게 우습게 돼 버리는, 뭐 이상한 규정이 돼 버리는,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규정이 돼 버렸어요. 양도소득 너 증여세 무섭지? 너 그래도 좀 회피하려고 지금 부담부 증여한 거지? 그럼 그래도 넌 양도 아니야. 넌 증여야. 그랬더니 증여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케이스가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됐습니다. 자, 다 봤어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문제 한번 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